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민지예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박순자 할머니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65세의 그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게 달려나갔을 텐데 이제는 그저 냉정하게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텔레비전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말이죠.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렸지만 순자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오직 하나뿐인 딸 민지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딸마저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 근교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유일한 딸 민지가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히 찾아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정말 편하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야. 하면서 매번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쌓아가기 일쑤였죠. 김치부터 장조림까지 박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놓으면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시 비워지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조금만 더 싸줘. 우리 집 반찬이 다 떨어졌어. 민지가 손을 내밀면 박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봉투에 반찬을 담아 건네곤 했습니다. 그래, 더 챙겨가.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박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네. 나이 들어 자식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복이지. 가끔 딸 하나뿐인 박 할머니는 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들 둔 친구들도 다 고생이야. 결국 며느리 성격에 달린 문제라는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 아이고,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는 것보단 딸이 낫지. 민지는 말은 예쁘게 했지만 친정에 올 때마다 집안일을 돕거나 설거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부르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틀어놓곤 했죠. 뒷정리는 항상 박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설거지 정도는 좀 내가 해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자 민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유, 엄마는 가만히 쉬다가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나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에서도 쉴 틈이 없는데 여기는 친정이니까 편하게 좀 쉬자. 박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기분 나빠할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나도 평생 일하며 딸도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자기 생각만 하나. 하지만 이런 생각은 늘 속으로만 삭히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딸마저 멀어지면 정말 혼자가 될 테니까요. 한편 사위인 정우는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과묵하다기보다 박 할머니가 느끼기에는 친정에 관심 자체가 없는 듯 했습니다. 딸과 함께 와도 늘 무뚝뚝했고 어쩌다 말 한마디를 해도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위는 장모님 집에 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작은 성의조차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밥을 먹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 말없이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박 할머니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 보았죠. 정서방, 이거 보약인데 요즘 일 많다며 하나 가져가. 사위에게 먼저 안부도 물어보고 좋아하는 반찬도 싸주고 용돈도 쥐어주었지만 반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정도면 성격 탓이 아니라 그냥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그런 박 할머니를 보고 자식에게 너무 퍼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도 박 할머니는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몇 년째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길을 건너려던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강하게 부딪힌 엉덩이와 손목,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근처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박 할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허리와 무릎 등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골반 타박상과 허리 염좌로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길 가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엄마, 괜찮아? 어디 다쳤는데? 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놀란 듯했습니다. 허리가 좀 많이 아프네. 최소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미리 정해진 거라 미루기도 어려울 것 같아. 박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잠깐이라도 병문안도 못 와. 박 할머니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도 혹시 딸이 걱정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아픈 내색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박 할머니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 처음으로 이렇게 부탁하는데 병문안 정도는 와주지 않을까. 그러자 딸이 짧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대신 퇴원하면 내가 모시러 갈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응? 박 할머니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미리 잡힌 중요한 일정이라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들어가는 어머니가 다쳐 입원했는데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공연히 서운해하지 말자.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사위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그걸 보는 순간 박 할머니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에휴, 안 보내는 것만 못하네. 그래도 박 할머니는 마음 한편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딸이 늦게라도 병문안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퇴원하는 날까지 딸과 사위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딸의 방문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변 병실의 다른 노인분들은 자식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오는 모습을 보며 박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혼자 퇴원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병원문을 나서면서 박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혼자가 된 기분이네. 딸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 그때는 안 믿었는데. 서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박 할머니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많이 아파? 그래도 좀 나아졌다. 곧바로 딸의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네. 엄마는 원래 회복이 빠르잖아. 알겠어.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박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났지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딸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밥은 사줄 거냐고 박 할머니가 직접 묻기엔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 차마 말하지 못했죠. 병원비도 역시 모두 박 할머니가 해결했습니다. 사실 병원비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치만 딸이 말이라도 엄마 병원비는 내가 낼게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박 할머니는 자식에게 돈 얘기를 꺼내기도 민망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우연히 카톡을 보다가 안사돈의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일인 친구 목록에 안사돈 프로필이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아, 오늘이 안사돈 생신이시구나. 박할머니는 무심코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고 그 순간 한 사진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안사돈과 민지가 활짝 웃고 있었고 화려한 케이크와 선물 상자 그리고 안사돈이 들고 있는 두툼한 돈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엔 안사돈이 남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요즘엔 딸보다 며느리지. 박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딸이 엄마 몸 좀 어때? 라는 짧은 카톡 한 줄을 보낸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은 이번에도 무난 한 번 안 온 딸이 시댁에는 생일을 챙겨주러 직접 찾아갔고 심지어 선물과 용돈까지 챙겨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지야, 너 오늘 시댁 갔니? 아,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딸은 당황한 듯 더듬거리다가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안사돈이 사진 올린 거 봤어. 케이크에 용돈에 엄청 잘 챙겨드린 것 같네.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댁은 생일 같은 거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줘. 형님 내외도 오고 다들 모이니까 안 갈 수가 없지.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딸의 이런 차별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명절마다 항상 시댁을 먼저 갔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시댁 갔다가 갈게. 이해 좀 해줘. 시댁이 먼저잖아요. 그때마다 박할머니는 그래. 너도 시댁에 잘해야 사랑받지. 가끔은 서운했지만 그래 알았다며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친정이 딸한테 더 편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죠.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지난 설날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얘는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연락은 왜 안 받아? 이번 명절엔 못 오는 건가? 말이라도 하지. 정확히 몇 시에 온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는 못하고 그저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할머니는 혼자 밥상을 차려 TV를 켜놓고 앉았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은 다 식었고 떡국을 끓였지만 밥 한 숟갈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때부터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딸이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구나. 시댁에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서 다쳤을 때도 퇴원 후에도 명절에도 생일에도 단 한 번도 제 엄마를 위해 먼저 배려한 적이 없었어. 친정은 그저 편하게 이용하는 것, 시댁은 대접해야 할 곳으로 생각하는 딸의 속마음이 잘 보였습니다. 며칠 후 박할머니의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퇴원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택시를 타자니 혼자 병원 건물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원 예약일이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박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허리가 다시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의 목소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병원 혼자 못 가겠어? 갑자기 말하면 어떡해. 갑자기 너무 아파서 그래. 그래도 엄마는 혼자라 같이 갈 사람도 없잖니. 이 몸으로 혼자 병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알았어. 내가 시간 내볼게.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허락한 듯한 말투. 박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 딸에게 이런 부탁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싸늘한 딸의 대답에도 박할머니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구나. 며칠 후 딸은 약속대로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질문이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지난번에 엄마가 다쳐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병문안도 못 온 거니? 딸은 휴대폰을 하던 손을 멈추더니 짜증이 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박할머니는 속상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땐 와야 하는 거 아니었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시댁 식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갔었어. 박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너는 시댁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괜히 말 안 한 거지. 원래 가기로 했던 거잖아.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여행인데 취소하기 어려웠어. 박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니? 솔직히 엄마도 다친 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마음 편히 갔다 온 거지. 고작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서운해해. 그 순간 박할머니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마음 편히 갔다 왔다고? 그리고 엄마가 돼서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으면 좋은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순간 박할머니의 안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모성의 끈이 팍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좀 이해심이 부족해. 며느리한테 시댁은 중요한 자리잖아? 내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너는 내 엄마가 입원했는데 걱정도 안 됐어? 근데 가서 마음 편히 놀다 왔는 게 십수년을 키워준 친엄마한테 할 소리야?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엄마는 정말? 내가 언제 엄마한테 막대한 적 있어? 친정이니까 좀 편하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래서 너는 내 친정엄마가 허리가 다 부러져서 병원에 누웠을 때 이번에도 시댁과 여행이 먼저였다는 거잖아? 맞지? 엄마,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말에 할머니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는 좀 참아야 해. 나보고 참으라고! 그래, 엄마는 내 생각 안 하고 맨날 서운하다는 얘기만 하고. 내가 시댁 잘 챙기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너는 시댁엔 그렇게 잘하면서 나는 내가 아플 때 너 와서 밥 한 끼라도 챙겨줬니? 아니면 먼저 병원이라도 한번 같이 가자고 해봤니? 딸로서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나보고 다 참으라 하니? 엄마, 진짜 왜 이렇게 피해 의식 있어? 엄마도 딸이었으면 알잖아. 딸은 결혼하면 시댁이 먼저야. 그 순간 박할머니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은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또 기분 상했어? 갱년기도 아니고 진짜 별일도 아닌데 엄마가 왜 서운해하는지 모르겠네. 난 여전히 엄마 딸인데 이런 사소한 걸로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말자고. 박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딸도 기분이 상했는지 박할머니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차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가볼게. 진료받고 약 타면 택시 타고 알아서 집에 가.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박할머니는 멍하니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박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어디, 내 도움 없이 살아봐라. 내가 해준 것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지금부터 박할머니는 딸이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딸에게 베풀었던 무한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딸의 배신과 무관심.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못된 것. 그날 밤 박할머니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과 배려가 엄마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굳혔지만 딸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자 딸이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지야,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엄마도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려고. 전화 너머로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내 집에 찾아오지 마라. 너희 줄 반찬도 없고 가정부처럼 청소도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내 신혼집 전세금 그것도 돌려줬으면 해. 그제야 딸은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한 적이 없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돌아온 거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땐 시댁이랑 여행 가더니 이제 와서 친정은 필요해졌니? 아니, 그게. 엄마,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 그 말에 박할머니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사정 있었지. 내 시댁 사정? 시댁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내 친정은 사정 볼 필요도 없겠네. 엄마, 너무해. 나 진짜 서운해요. 서운해? 박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나 서운하게 해놓고 너가 서운한 건 생각하니? 엄마, 난 그냥. 박할머니는 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며느리가 돼서 시댁을 잘 챙기는 거, 나도 내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는 것도 좋아해. 하지만 너는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게 몇십 년 너를 키워준 엄마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적어도 시댁 챙기는 것에 반이라도 내 생각을 해줬다면, 나에게 고마움이 있다면 너는 이렇게 할 순 없었어. 나도 더 이상 너한테 기대 안 한다. 내 시댁 잘 챙기면서 살아라. 우리 이제 남처럼 지내자. 전화기 너머로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딸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박할머니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박할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딸이 다시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곧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기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켜보니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 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서방이랑 집으로 갈게. 우리 얘기 좀 해요. 딸의 말에 박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엄마가 한 말 그새 다 잊었어? 엄마, 아직 나한테 화난 거야?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잖아. 근데 엄마 반찬 아직 남아있지? 우리 반찬 다 떨어졌어. 박할머니는 이번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 바빠서 안 되겠다. 여행 가느라 집에 없을 거야. 여행? 갑자기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할머니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슬슬 나도 내 인생 좀 즐겨야지. 전화기 너머로 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래도 우리가 친정 가겠다는데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야? 너가 그랬잖아. 엄마는 참아야 한다고. 그니까 나도 너가 더 이상 시댁 잘 챙기고 친정 무시하는 거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 대신 너도 친정에서 쌀 한 톨이라도 받을 생각하지도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한 말이 진짜였어? 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마음 편하게 친정은 신경 쓰지 말고 시댁만 챙겨. 잠시 후 딸이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박할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한 진짜 목적을 꺼내기 시작했죠. 근데 엄마, 나 임신했어. 8주차. 이제 몇 달 뒤면 출산인데 설마 그때 우리 애는 엄마가 안 봐줄 거야? 박할머니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동안은 친정 무시하더니 애 봐줄 때 돼서야 친정이 필요해졌구나. 응, 못 봐주겠네. 그럼 시댁에 애 맡기면 되지 않니? 왜 나한테 부탁을 해? 아니, 그게. 시댁에선 먼저 태어난 신우이 애 맡아주고 있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아, 그랬구나. 신우이 애는 돌봐주고 우리 손주는 못 맡아준대? 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내 시어머니한테 잘 말해봐. 우리 딸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라며. 엄마, 그게. 잘못했어요.
그래도 애는 봐주시면 안 돼요? 저 애도 처음 키워보고 집안일도 아직 서툴다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봐줘야 회사도 다시 다녀요. 박 할머니는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나는 내 친정 엄마인데도 내가 시댁에 준 것들 하나도 못 받아보고 아프면 병원에 혼자 갔고 명절마다 혼자 지냈어. 그렇게 날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애는 내가 봐달라고? 난 절대 못 보니까 그리 알아.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나한테 했던 걸 그대로 해주는 것뿐인데.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속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희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과 사위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면 감정이 풀리시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우산을 쓰고 박 할머니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딸은 현관 앞에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어? 딸은 놀라 다시 눌렀습니다. 삑삑.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이번엔 사위가 나섰습니다.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다시 해봐. 딸은 손을 떨며 다시 눌렀습니다. 삑삑.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입니다. 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우리를 내친 거야. 딸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사위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셔? 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병문안 한 번 못 갔다고 이렇게까지 해? 딸은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 할머니는 모든 걸 참아줬습니다. 서운해도 힘들어도 늘 딸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계속 여기서 기다릴 거야? 딸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자. 엄마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딸과 사위는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운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아기 태어나면 일단은 시댁에서 애를 좀 봐달라고 하자. 형님 애도 봐주니까 부탁하면 우리도 봐주겠지.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댁집에 도착해서 사정을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도 우리 딸의 손주 봐주기도 벅차. 너까지는 힘들어.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머님. 저는 그동안 시댁에 그렇게 잘했는데 제 애는 왜 안 봐줘요? 너무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참 뻔뻔하구나. 내가 이 나이에 애 둘을 어떻게 보니? 막말로 너는 내 딸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잖니. 진짜 엄마한테 부탁해보렴. 그 말에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며느리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시댁에 잘했는데요? 명절마다 먼저 오고, 선물도 꼬박꼬박 챙기고, 가족 행사도 안 빠지고. 어머님이 저보고 딸보다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한테 잘해줬잖아. 근데 애 보는 건 다른 문제야. 너희 애는 내가 키워.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딸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는 며느리이고 절대 시댁의 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시댁도 안 돼, 친정도 안 돼. 그럼 이제 누구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지? 아, 맞다. 엄마한테 집 전세금도 돌려드려야 하는데 딸의 현재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집 전세금도 돌려줘야 하고 곧 태어날 아기를 봐줄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죠. 딸이 시댁만 챙기고 박 할머니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자신의 친정엄마 박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신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 병원에 누워 계실 때조차 찾아가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제야 딸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참아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딸의 후회는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냉정한 거절을 당한 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시댁을 챙기고 헌신했던 것들이 정작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자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내 딸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잖니.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사위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해? 딸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애는 누가 봐주냐고. 나는 복직해야 하는데 친정도 시댁도 다 안 봐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사위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 알아보면 되잖아. 어린이집이 무슨 만능이야? 당신은 무슨 아빠라는 사람이? 육아에 대해 하나도 몰라? 갓난쟁이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사람 써야지. 사위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장모님한테 다시 가서 빌어봐. 그 말에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빌어도 안 받아줄걸? 엄마 이번엔 진짜야? 그럼 어쩌겠어. 솔직히 우리가 장모님한테 너무하긴 했잖아. 그 말에 딸은 번뜩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었잖아. 그래. 솔직히 나도 잘한 건 없고.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 우리 엄마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 연세에 애 둘을 어떻게 봐. 됐어. 우리 애니까 우리가 잘 키워야지.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겁먹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나 처음 봤어.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니까. 진짜 소리 치시는데 등에 땀이 쫙 나서 한마디도 못하겠더라. 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걸 말이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복직을 미루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집안일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친정 엄마가 도와줬기에 자신이 힘든 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허리 한번 필 시간도 없네. 아이는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집안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 쌓이고 세탁물은 손도 못 대고 쌓여갔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남편보다 잘한다고 믿었던 집안일도 박 할머니의 손길이 없으니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엄마의 희생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신의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딸과 사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딸도 애원하듯 전화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살아온 일생.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박 할머니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태껏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적한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던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후회는 안 돼?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후회할까봐 두려웠어. 바다 위로 부드러운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 안 해. 내가 참을 땐 당연하게 여기더니 내가 등을 돌리니 후회하더라. 박 할머니의 얼굴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당연한 건 없어. 서로 잘해야 관계가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박 할머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 살았던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딸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가 되어 정말로 마음을 바꾸고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박 할머니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석양을 바라보며 박 할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박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